안내의 일기 -2 안내 프랑크 지음 최지현 옮김 6. 새로운 식구 1942년 11월 10일 화요일 키티에게 빅뉴스야, 우리가 8번째 식구를 맡게 됐어. 그래 진짜야. 우린 늘 한 사람쯤 더 있어도 될 공간과 음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쿠피스 씨와 크랄러 씨를 힘들게 할까봐 그게 걱정이었지.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 아빠는 결정권자인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지. 두 사람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 7명일 때나 8명일 때나 위험한 건 똑같다고 두 사람이 말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야. 결정이 되자 우리는 우리 가족과 잘 지낼 독신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어. 어렵지 않게 한 사람을 생각해냈지. 반단 아저씨의 친척들을 모두 거절한 후 아빠는 알버트 뒤셀이란 치과 의사를 골랐어. 그 사람의 부인은 전쟁이 터졌을 때 다행히 외국에 있었대.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로 봐서는 우리 두 가족과 잘 맞을 것 같아. 미에프도 그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이곳에 들어올 때까지의 일들을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오면 내 방을 함께 쓰고 마고토 언니는 군용 침대를 쓰기로 했어. 안내가 1942년 11월 12일 목요일 키티에게 미에프가 좋은 은신처가 있다고 말하자 뒤셀 아저씨는 뛸 듯이 좋아했대. 미에프는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했고 토요일이 좋겠다고 했어. 오늘 아침에 미에프가 전하기로 뒤셀 아저씨는 환자 진료 카드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하고 진료해야 할 환자도 2명이 있고 또 진료비도 정산해야 한다면서 토요일에 들어가는 건 좀 힘들다고 했대. 들어오는 걸 연기하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일을 몰라야 할 사람에게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에프가 토요일에 들어올 수 없는지 뒤셀 아저씨에게 다시 물어봤더니 토요일은 무리고 월요일에 올 거래. 이런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건 간에 말이야. 밖에서 붙잡히면 카드 정리, 진료비 정산, 환자 진료 같은 걸 계속 할 수 없을 텐데 대체 왜 미루는 거지? 그런 걸 다 받아주는 아빠도 이상해. 이상 끝. 안내가 1942년 11월 17일 화요일 키티에게 디셀 씨가 방금 막 도착했어. 모든 일은 잘 진행됐어. 미에프가 디셀 씨에게 우체국 앞 어느 장소에 11시까지 나와 있으라고 했어.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했지. 디셀 아저씨는 정확한 시간 약속한 장소에 서 있었어. 디셀 씨를 알고 있는 쿠피스 씨가 디셀 씨를 만나러 가서 오기로 되어 있던 남자는 올 수 없으니 사무실에 미에프를 만나러 가지 않겠냐고 물었어. 쿠피스 씨는 전차를 타고 사무실로 왔고 디셀 아저씨는 걸어서 왔지. 11시 20분에 디셀 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 미에프는 노란 별이 보이지 않도록 디셀 씨에게 코트를 벗으라고 하고 사장실로 데리고 갔어. 청소부 아줌마가 갈 때까지 미에프는 그곳에서 쿠피스 씨와 함께 디셀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러고 나서 미에프는 사장실을 다른 일로 비워줘야 한다며 디셀 씨를 데리고 위층으로 갔어. 비밀문을 열고는 어안이 벙벙한 디셀 씨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선 거지. 우리는 모두 테이블에 커피와 꼬냑을 차려놓고 새로 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미에프는 먼저 우리 거실을 보여줬어. 디셀 씨는 한눈에 우리 가구를 알아보았지만 우리가 거기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미에프가 사실을 말하자 디셀 씨는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어. 하지만 미에프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위층으로 디셀 씨를 데리고 왔어. 디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어. 먼저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듯 말이야. 그리고 더듬더듬 말했어. 그럼 당신들 벨기에로 간 게 아니었나요? 그날 밤 독일군들이 온 게 아니었나요? 탈출에 성공한 건가요? 군인이나 자동차 같은 건 사람들, 특히 독일군을 속이려고 퍼뜨린 이야기라고 설명해 주었어. 우리의 교묘한 속임수에 디젤 씨는 다시 한번 더 말문이 막혔고 너무나 실용적이고 훌륭한 은신처를 보고는 더욱 놀랐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보기만 하더군.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어. 그리고 디셀 씨는 낮잠을 조금 자고 일어나 우리와 함께 차를 마셨어. 그리고 자기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서야 미에프가 물건들을 미리 가지고 왔거든. 좀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어. 특히 타자기로 친 은신처의 생활 안내를 받고 나서는 말이야. 은신처의 생활 안내. 유대인 및 숨어 살아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로서의 특별시설 연중무휴. 위치 암스테르담 중심지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곳으로 13번, 17번 전차 또는 자동차나 자전거로 올 수 있음. 독일군이 대중교통을 금지할 경우 특별히 도보 가능. 숙박비 무료. 특별 다이어트 식단 제공. 급수 욕실, 욕조는 없음과 실내외 여러 곳에 사용 가능, 충분한 수납 공간, 모든 물건 수납 가능, 자체 라디오 센터, 런던, 뉴욕, 텔아비브 등 수많은 방송국과 직통 연결, 매일 저녁 6시 이후 거주자에 한해 이용 가능, 독일 방송은 고전 음악 청취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청취, 취침 시간 밤 10시 정각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일요일은 10시 15분 취침, 상황이 허락하면 거주자에 한해 낮에도 쉴 수 있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취침 시간은 엄수. 공휴일 집밖 나들이 무기한 연기. 사용 언어 언제나 조용히 말할 것. 모든 언어 사용 가능하나 독일어 사용 금지. 수업 주 1회 속기 수업 매일 영어, 프랑스어, 수학, 역사 수업. 애완동물 허가 필요, 대우 좋음. 그러나 해충 발생 가능. 아침 식사 일요일과 은행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은 오전 9시, 일요일과 은행 휴일에는 대략 11시 30분, 점심 식사 오후 1시 15분부터 45분까지, 양은 그다지 많지 않음, 저녁 식사 추우나 더우나 정해진 시간 없음, 뉴스 방송 시간에 따라 달라짐. 의무사항 거주자들은 언제나 사무실 일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목욕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모든 거주자 세면대 사용 가능. 화장실, 부엌, 사무실 등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이용 가능. 주류, 의사 처방이 있을 시에만 끝. 안내가 1942년 11월 19일 목요일 키티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디셀 아저씨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아저씨는 작은 방을 나와 함께 쓰는데 동의했어. 솔직히 난 낯선 사람과 함께 방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은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도 선뜻 그러기로 했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야. 아빠가 말했는데 난 그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해. 여기 온 첫날 디셀 아저씨는 나에게 온갖 질문을 다 했어. 청소부 아줌마는 언제 오니? 실험실은 언제 쓸 수 있어? 내가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은신처에서 이런 것들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 낮 동안에는 아래층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는 안 돼. 그리고 청소부 아줌마 같은 외부 사람이 있을 때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하고. 나는 디셀 아저씨에게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 디셀 아저씨는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모든 걸 2번씩 묻고도 여전히 기억 못하는 것 같거든.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변해 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말고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디셀 아저씨는 우리가 오랫동안 접하지 못한 바깥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 그 중에 너무 슬픈 소식이 있어. 셀 수 없이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끔찍한 운명에 처해졌대. 매일 밤마다 초록색과 회색의 군용 트럭들이 왔고 독일군들이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유대인이 사는지 확인했대. 유대인이 있으면 온 가족을 끌고 가 버리는 거지. 유대인이 없으면 다음 집으로 가고 숨어 있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을 피할 길이 없나 봐. 어떤 독일군들은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있는 집만 초인종을 울리나 봐. 가끔은 유대인 수만큼 현금을 쥐어주면 풀어주기도 한데 옛날 노예 사냥과 다른 게 없어.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니야. 농담치고는 너무 비극적이지. 어스름이 내리는 저녁이면 이따금씩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줄지어 서서 걸어가는 게 보여. 끌고 가는 독일군들에게 맞고 차여서 쓰러지기도 해. 노인, 아기, 임산부, 환자,
예외 없이 죽음의 행렬에 함께하고 있어. 이곳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따뜻한 침대 속에 있으니 철없이 잠이 몰려온다. 내 친구들은 이 추운 밤 어딘가 시궁창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사람들의 손아귀에 친구들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두려워. 오직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안내가. 1942년 11월 20일 금요일, 키티에게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에 관한 뉴스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가능한 한 즐겁게 지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끔 미에프가 친구에게 생긴 일을 털어놓으면 엄마와 반단 아줌마는 늘 울기 때문에 미에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디셀 아저씨는 모든 상황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고 대답해 주었는데 아저씨가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들은 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그래도 마음속에서 무서움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여전히 우리는 서로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며 지내. 우울한 모습으로 지낸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은신처가 우울함의 은신처가 되면 어떻게 해? 내가 뭘 하고 있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생각해야 할까? 웃을 일이 있어도 웃음을 멈추고 즐거워했던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할까? 하루 종일 울어야 해?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언젠가 이 우울함도 옅어질 테지. 슬픈 소식이 하나 더 있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야. 방금 내가 한 이야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최근 부쩍 내가 혼자라는 기분이 든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네. 쓸쓸해서 견딜 수 없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던 일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 요즘 나는 불행한 일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해. 그리고 결국 아무리 자상한 우리 아빠라 하더라도 예전의 내 작은 세상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멍청한 일들로 너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 난 정말 은혜도 모르는 아이야. 나도 내가 그렇다는 걸 알아.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너무 많이 듣고 거기다 다른 슬픈 일들까지 생각하다 보니 내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안내가 1942년 11월 28일 토요일 키티에게 우리가 전기를 너무 많이 썼나 봐. 그래서 아껴 쓰지 않으면 전기가 끊어진대. 2주 동안 전등불 없이 지낸다는 건 즐거운 상상일 수도 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오후 4시만 지나도 너무 어두워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시간 죽이느라 우리는 별짓을 다 하거든. 수수께끼, 어둠 속에서 체조하기, 영어와 프랑스어 말하기, 책 비평하기 등. 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지겨워지고 말지. 어제 저녁에 난 새로운 재밌거리를 발견했어. 망원경으로 뒷집에 불 켜진 방을 몰래 훔쳐보는 거야. 낮에는 커튼 1cm의 틈도 허락되지 않지만 어두워지고 나서는 조금 열 수 있거든. 이웃집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적어도 우리 이웃들은 그런 것 같아. 한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족은 가정용 영화를 찍는 것처럼 보였어. 건너편 치과 의사가 노부인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 노부인은 잔뜩 겁을 먹고 있었어. 디셀 아저씨는 자기가 아이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고 했어. 그런데 슬슬 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답답하고 촌스러운 데다가 엄격하기까지 하고 거기다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잔소리쟁이 노인네더라고. 침실을 세상에 그것도 그 작은 침실을 함께 쓰는 그 특별한 행운을 가진 데다가 새 아이 중 가장 버릇이 없다고 여겨지는 탓에 난 진짜 많이 참아야 해. 또 계속 반복되는 늙은이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머거리인 채 해야 하고 말이야. 그래도 디셀 아저씨가 매번 엄마에게 끔찍한 고자질을 하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저씨에게 잔소리를 한바탕 들었는데 엄마가 다시 시작하면 앞뒤에서 불어오는 강풍을 맞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거든. 그리고 반단 아줌마에게 불려가 설명을 해야 하기라도 하면 정말 그건 제대로 된 허리케인이고
솔직히 말해서 숨어 살면서 잔소리 많은 가족들 틈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사는 건 쉽지 않아. 밤에 침대에 누워 내가 저지른 잘못과 나의 단점을 생각하노라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떤 기분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나 혹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거나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드는 거야. 아, 세상에, 이젠 내가 너까지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날 용서해 주길. 그런데 쓴 글들을 지우고 싶지는 않아. 요즘 들어서 종이가 모자라 종이를 버리면 안 되거든. 그런데 말이야, 정말 마지막 문장은 읽지 말라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 안내가. 1942년 12월 7일 월요일, 키티에게 올해는 하누카 축제일과 성 니콜라스 축제일이 딱 하루 차이야. 우리는 하누카 축제일에는 그다지 법석을 떨지 않았어. 그냥 작은 선물을 주고받고 촛불을 켰지. 양초가 부족해서 딱 10분 동안만 불을 켜 두었는데 성가를 부를 수 있을 정도는 됐어. 반단 아저씨가 나무 촛대를 만들었는데 꽤 잘 어울리더라. 토요일, 성 니콜라스 축제일 저녁은 훨씬 재미있었어. 미에프와 엘리가 아빠와 계속 귓속말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짐작했지. 우리 짐작이 맞았어. 8시 정각 우리는 줄을 지어 계단을 내려가 칠흑 같은 어둠 속 복도를 지나 작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지. 난 덜덜 떨면서 다시 무사히 위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어. 그곳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을 켰어. 그때 아빠가 커다란 벽장을 열었어. 와, 진짜 예쁘다. 우리는 일제히 소리쳤어. 구석에는 성 니콜라스의 종이로 장식된 커다란 바구니가 서 있었고 그 위에는 블랙 패터 가면이 있었어. 우리는 얼른 그 바구니를 가지고 위층으로 왔지.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한 작은 선물들이 들어 있었어. 각자에게 어울리는 시도 한 편씩 붙여두었더라. 나는 인형을 받았는데 치마가 여러 가지 물건을 넣는 가방이었어. 아빠는 책 버팀이었고 아무튼 즐거웠어. 지금까지 성 니콜라스 축제일을 축하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 치고는 꽤 괜찮았어. 안내가 1942년 12월 10일 목요일 키티에게 반단 아저씨는 고기, 소시지, 양념 사업을 했었어. 그래서 아빠 사업과 인연을 맺게 된 거야. 요즘 반단 아저씨가 소시지, 양념 만드는 솜씨를 뽐내는데 우리로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일이지. 우리는 어려운 때를 대비해 고기를 많이 주문해 두었어. 물론 암거래로 말이야. 소시지 양념 만드는 것을 구경하는 건 재미있어. 먼저 고기를 썰어서 기계에 넣어 두세 번 다진 다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 섞는 거야. 그리고 내장에 채워 넣으면 소시지가 완성되는 거지. 그날 저녁 우리는 소시지를 볶아 소금에 절인 양배추와 함께 먹었어. 하지만 헬데를란트 소시지는 먹기 전에 완전하게 말려야 하기 때문에 천장에 끈으로 묶어 매달아 두었지. 사람들은 방에 들어올 때마다 소시지가 매달려 있는 광경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어. 진짜 웃겼거든. 방은 진짜 엉망이었어. 반단 아저씨는 그 뚱뚱한 몸에다 반단 아줌마의 앞치마를 둘렀는데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뚱뚱해 보였어. 고기를 반죽하느라 정신이 없었지. 고기 피로 물든 두 손, 새빨개진 얼굴, 더러워진 앞치마 때문에 영락없이 푸죽한 주인처럼 보였지. 반단 아줌마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해. 예를 들어 책을 보며 네덜란드어를 공부하면서 수프를 저으면서 고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친 갈비뼈가 아프다고 투덜거리거든. 뚱뚱한 엉덩이 살을 떼려고 우스꽝스러운 운동을 하는 할머니들이 곧잘 그러잖아. 디셀 아저씨가 한쪽 눈에 염증이 생겨 난로가에서 캐모마일 차로 눈을 씻고 있었어. 의자에 앉아 유리창 틈으로 비치는 한 줄기 햇볕을 쬐고 있던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이쪽 저쪽으로 밀리고 있었어. 반단 아저씨가 일하는 것을 보는 아빠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 걸 보니 류머티즘이 도진 것 같아. 마치 양로원에 살고 있는 주름살 많은 노인처럼 보였어. 패턴은 자기 고양이랑 방에서 뒹굴고 있고 나는 엄마, 마고토 언니와 함께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었어. 물론
반단 아저씨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엉망진창이었지만 말이야. 디셀 아저씨는 다시 치과를 열었어. 아저씨의 첫 번째 환자 이야기를 해줄게. 엄마는 다림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반단 아줌마가 실연을 당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지. 반단 아줌마가 방 한가운데 의자에 앉았어. 디셀 아저씨가 진짜 진지한 모습으로 진료 가방을 열고는 살균제 대신 쓸 오데코롱 향수와 밀랍을 대신할 바세린을 달라고 했어. 디셀 아저씨가 반단 아줌마의 입안을 들여다보며 이 두 개를 건드리자 아줌마는 죽을 것처럼 몸을 움츠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질러댔지.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는 겨우 2분밖에 걸리지 않았어. 디셀 아저씨는 충치 하나를 긁어내기 시작했지. 그런데 아줌마가 두 팔과 두 다리를 사방으로 버둥대는 통에 결국 디셀 아저씨는 충치 긁던 도구를 아줌마의 이에 꽂은 채 그대로 놓아버렸어. 그러자 이제 뚱뚱한 반단 아줌마는 정말 난리가 나고 말았어. 아줌마는 울면서 그런 도구를 입안에 꽂은 채로도 울 수가 있다니 말이야. 그 도구를 입에서 빼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더 깊이 밀어넣고 말았어. 디셀 아저씨는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조용히 그 웃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 나머지 구경꾼들도 참지 못하고 배꼽을 잡고 웃었어. 우리가 너무 무례했던 건 아닌지 몰라. 나라면 더 심하게 소리를 질렀을 텐데 말이야. 수없이 몸부림치고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른 후에야 결국 반단 아줌마는 도구를 뽑아냈고 뒤셀 아저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치료를 계속했지. 다행히 이번에는 뒤셀 아저씨가 아주 재빨리 치료를 해서 반단 아줌마는 몸부림칠 겨를도 없었어. 뒤셀 아저씨가 그때만큼 도움을 많이 받은 적도 없을 거야. 반단 아저씨와 내가 정말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거든. 그 장면은 중세시대의 치료 중인 돌팔이 의사 그림 같은 걸 하지만 환자는 그다지 인내심이 없었어. 계속 자기 몫의 수프와 식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 하나는 분명해. 반단 아줌마는 다시는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1942년 12월 13일 일요일 키티에게 난 지금 가장 큰 사무실에 아늑한 기분으로 앉아 커튼 틈 사이로 집 밖을 내다보고 있어.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이상해. 너무 서두르고 있어서 저러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몰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속도를 따라 잡을 수도 없어.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특히 아이들은 너무 더러워서 긴 막대기로도 건드리고 싶지 않을 거야. 콧물을 흘리는 빈민가의 아이들이지.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알아들을 수도 없어. 어제 오후에 마고토 언니와 함께 목욕을 하다가 내가 말했어. 지나가는 아이들을 낚싯대로 하나씩 끌어올려서 목욕을 시켜주고 옷도 고쳐 입혀 다시 내보냈으면 좋겠어. 그러자 마고토 언니가 내 말을 가로막더라. 내일이면 똑같이 더럽고 깨재재한 모습으로 돌아갈 텐데 뭘. 내가 또 괜한 소리를 하고 있군. 또 다른 것들도 보여. 자동차도 있고 배도 보여. 난 특히 전차가 지나갈 때 끼익 하는 소리가 좋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란 크게 변화하는 것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고만 있을 뿐이야. 유대인 이야기를 하다가 음식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또 정치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유대인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어제 커튼 사이로 유대인 두 사람을 봤거든.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마치 내 배신으로 고통을 겪게 된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 같아 괴로웠지. 바로 건너편에 숙박시설을 갖춘 요트에는 그 배 주인이 가족과 살고 있어. 배 주인에게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우린 그저 강아지가 가판을 뛰어다닐 때 짖는 소리와 꼬리 흔드는 것으로만 그 강아지를 알고 있지. 아, 이제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우산 속으로 숨기 시작했어. 사람들의 비옷과 모자 쓴 뒤통수만 보여. 보지 않고도 여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지. 터질 듯 살이 찐 여자, 빨간색이나 초록색 코트를 입은 여자, 굽이 다른 신발을 신은 여자, 팔에 가방을 끼고 가는 여자, 여자들의 표정은 험상궂을 수도 있고 상냥할 수도 있어. 그건 남편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지. 안내가 1942년 12월 22일 화요일 키티에게
우리 은신처에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어.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버터 0.25파운드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신문에는 0.5파운드라고 말했지만 그건 정부로부터 정식 배급 카드를 받은 운 좋은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4사람 몫의 불법 배급 카드로 8사람이 겨우 숨어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야. 버터를 받으면 빵을 구울 생각이야. 오늘 아침 나는 비스킷과 케이크 2개를 구웠어. 다들 위층에서 바쁘기 때문에 엄마는 집안일이 다 끝날 때까지 위층에 가면 안 된다고 했어. 반단 아줌마는 다친 갈비뼈 때문에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투덜대고 있어. 아줌마는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아줌마가 완쾌되어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으면 좋겠어. 아줌마가 몸도 마음도 건강할 때는 그런대로 부지런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니까. 또 명랑하고. 너무 떠든다고 낮 동안에 쉬 소리를 듣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함께 방을 쓰는 신사분께서 밤에까지 나에게 쉬 하고 계속 주의를 줘. 그 신사분 말에 따른다면 난 돌아 누워도 안 된다는 거지. 이제 뒤셀 아저씨가 말하는 건 아무것도 듣지 않을 거고 다음번에는 내가 쉬 이라고 하면서 복수해 줄 거야. 아저씨는 특히 일요일마다 운동을 하려고 불을 일찍 켜는데 그것 때문에 난 짜증이 나. 아저씨가 운동하는 시간은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데 그동안 이 가엾은 어린 양은 침대가 너무 작아 좀 길게 쓰려고 침대 머리맡에 이어둔 의자가 앞뒤로 밀리는 바람에 견딜 수가 없거든.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격렬한 팔운동이 끝나고 나면 귀하신 몸은 치장을 시작하시지. 여기저기 걸려있는 바지를 가지러 갔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넥타이를 가지러 가지. 그러면서 아저씨는 다시 한 번 더 의자를 밀치는 거야. 미안, 그 노인네 이야기로 더 이상 널 지겹게 하지 않을게. 이렇게 투덜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테니까. 전기불을 끊어 놓는다든가 문을 쾅 닫는다든가 아니면 아저씨 옷을 숨긴다든가 하는 내 복수 계획은 은신처의 평화를 위해 포기해야겠지. 아, 갈수록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 이곳에서는 모두가 이성적으로 살아야 해.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입을 다물고 돕고 착해지고 양보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머리를 너무 많이 써버린 것 같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머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안내가. 1943년 1월 13일 수요일 키티에게. 오늘 아침 다시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져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 바깥 세상은 끔찍해. 밤낮으로 사람들은 가방 하나와 돈 몇 푼만 지닌 채 끌려가고 있어. 끌려가는 중에 그나마 있던 것도 다 빼앗겨 버리지만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남자, 여자, 아이들이 나뉘게 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부모가 사라진 걸 알게 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들은 자기 집이 폐쇄되고 가족들이 사라진 걸 알게 되지. 네덜란드 사람들도 걱정이야. 아들들이 계속 독일군으로 보내지거든. 다들 겁에 질려 있어. 매일 밤 수백 대의 비행기가 네덜란드를 지나 독일의 마을로가 폭격을 퍼부어 쑥대밭을 만들어. 소련과 아프리카에서는 매 시간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무도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온 세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연합군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아. 그래, 저 많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운이 좋은 건 확실해. 이곳은 조용하고 안전하지. 비록 돈을 까먹고 살고 있는 셈이긴 하지만 말이야. 전쟁이 끝난 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새 옷과 새 신을 살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한 푼이라도 돈을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데 말이야. 여기 아이들은 얇은 블라우스와 남학신만 신고 뛰어다녀. 코트도 모자도 스타킹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말이야. 굶주린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말라 비틀어진 당근을 씹어보지만 여전히 허기지겠지. 추운 집에서 나와 보면 다시 추운 거리일 뿐이고 그래서 학교에 가면 교실이 훨씬 더 춥다는 걸 알게 되지. 수많은 아이들이 사람들을 붙잡고 빵 한 조각을 구걸하는 걸 보면 네덜란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 전쟁이 가지고 온 고통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 내 자신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질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일뿐이지.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온 세상이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겠지. 안내가. 7. 은신처의 갈등.
1943년 1월 30일 토요일 키티에게 지금 화가 나 미칠 지경이지만 내 속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돼. 두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마구 흔들고 싶어. 매일매일 반복해서 나를 향해 쏟아지는 그 끔찍한 말들, 비웃는 표정, 비난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에서 표적을 향해 날아간 화살처럼 내 몸속 깊이 박혀 빼낼 수가 없어. 난 마고터 언니, 반단 아줌마, 아저씨, 뒤셀 아저씨, 아빠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어.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단 하룻밤이라도 눈물로 베개를 적시지 않고 두 눈이 벌게지지 않고 머리가 아프지 않고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이 세상에서요. 하지만 난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내 절망을 알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들이 내게 준 상처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그들의 동정과 다정한 척하는 농담을 견딜 수 없어. 그것들 때문에 난 더욱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 댈 것 같아. 내가 말을 하면 다들 내가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해. 대답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교활하다고 하지. 내가 피곤해하면 게으르다고 하고 많이 먹으면 욕심쟁이라고 하지. 어리석고 비겁하고 앙큼한 아이라고도 해. 하루 종일 내가 듣는 소리라고는 밉상이라는 말뿐이지. 내가 웃으면서 못 들은 체 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지금과는 다른 성격을 달라고 신께 기도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는 없겠지. 이미 내게 주어진 성격이고 또 결코 나쁜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해.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려고 애쓰고 있어.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몇 번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엄마에게 말했어.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 안 해요. 날 좀 혼자 내버려 두세요. 난 구제불능이니까요. 당연히 버르장머리 없다는 소리를 듣고 이틀 동안 식구들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나를 다시 예전처럼 대하더라. 나로서는 하루는 설탕처럼 달콤한 말을 하다가 다음 날에는 독과 같은 말을 뱉는 일은 도저히 못할 거야. 차라리 중용, 황금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을 선택하겠어. 내 생각은 나 혼자 간직한 채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대한 것처럼 그들을 마음껏 무시해주고 싶어. 아,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내가 1943년 2월 5일 금요일 키티에게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소동에 대해서 쓰지 않았지만 큰 변화는 없어. 뒤셀 아저씨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불화가 처음엔 충격이었나 봐. 하지만 아저씨도 이제는 그런 상황들에 익숙해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마고토 언니와 패터는 소위 젊은이 같은 면이 조금도 없어. 너무 성실하고 조용하거든. 난 두 사람과 비교되면서 언제나 이런 소리를 듣지. 마고토와 패터가 하는 것 못 봤구나. 두 사람이 하는 대로 한번 해봐. 정말 지긋지긋해. 그리고 마고토 언니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 언니는 너무 연약하고 수동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거든. 난 좀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그런 생각은 나 혼자만 하고 있어. 내 행동에 대해 설명한답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테니까. 식탁에서의 분위기는 언제나 긴장돼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프 손님들 때문에 언쟁을 피하는 경우도 있지. 수프 손님들이란 사무실에서 올라와 수프 한 그릇씩 먹고 가는 사람들이야. 오늘 오후에 반단 아저씨가 또 마고토 언니는 너무 조금 먹는다고 이야기를 꺼냈어. 살 빼려고 조금만 먹는 거지? 아저씨가 언니를 놀리는 투로 말했지. 그러자 언제나 언니를 막아주는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어. 당신의 그 멍청한 수다를 더 이상은 들어줄 수가 없군요. 반단 아저씨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무 말 없이 앞만 바라보더라. 하지만 최근에는 반단 아줌마의 재미난 이야기 때문에 종종 웃기도 해. 아줌마는 옛날에 자기가 아버지와 얼마나 잘 지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는지 이야기를 해. 그래서 말이지 남자가 너무 저돌적으로 나오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 아무개씨 내가 숙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남자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라고 말이야. 우리는 재미있는 농담이라 생각하고 웃음을 터뜨렸지.
보통 조용한 편인 페터도 가끔은 우리를 웃기기도 하지. 페터는 뜻을 잘 모르면서도 외국어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 어느 날 오후에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와서 우리는 화장실 물을 사용할 수 없었지. 그래서 페터는 급한 볼일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물을 내리지 않았어. 그리고 화장실 문에 이렇게 쪽지를 붙여 놓았어. SVP 가스. 가스를 조심하세요라는 뜻으로 말이야. 페터는 그게 품이 있는 말이라 생각한 거지. 페터는 SVP가 제발 해주세요라는 뜻의 프랑스어 줄임말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야. 안내가 1943년 2월 27일 토요일 키티에게 아빠는 연합군이 상륙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 처칠은 폐렴에 걸렸지만 천천히 낫고 있어. 인도의 자유수호자 간디는 몇 번째인지 모르는 단식을 하고 있고 자신이 운명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총소리가 들리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반단 아줌마야. 행크가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는 카톨릭 주교의 편지 복사본을 가지고 와 우리에게 읽어주었어.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좋은 글이었어. 네덜란드 국민들이여 쉬지 마십시오. 모두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에게 관대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교회 강단에서나 외칠 법한 내용이야. 이런 글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키티,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이 건물 주인이 크랄러 씨와 쿠피스 씨에게 알리지도 않고 건물을 팔아버린 거야. 어느 날 아침 새 주인이 건축업자와 함께 이 집을 보려고 왔지. 다행히 그때 쿠피스 씨가 있어서 우리 은신처만 빼고 모든 집을 보여줬어. 쿠피스 씨가 통로 열쇠를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새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 주인이 다시 와서 우리 은신처를 보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거야. 아빠가 마고토 언니와 나를 위해 다른 것들이 들어있던 상자를 비우고 그 안에 카드를 넣었어. 이 카드에 우리는 우리가 읽은 책과 책의 작가를 적어둘 거야. 또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작은 공책도 하나 마련했어. 최근에 엄마와 나는 잘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는 아니야. 언니는 갈수록 얄밉게 굴고 아빠는 혼자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상하시지. 식탁에 새 버터와 마가린이 나왔어. 각자 자기 접시에 버터와 마가린을 조금씩 받았어. 내 생각에 반단 씨 부부는 버터와 마가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 말다툼이라도 날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 저런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말이야. 안내가 1943년 3월 10일 수요일 키티에게 지난밤에 누전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대포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 난 아직도 대포나 폭격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의 매일 밤 아빠의 침대로 기어들지. 너무 유치한 것이라는 건 알지만 넌 그 소리가 어떤지 몰라. 대포 소리가 어찌나 큰지 자기가 말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거든. 운명론자인 반단 아줌마는 거의 울면서 기어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 정말 듣기 싫어. 너무 세게 쏘아대는걸. 이 말은 바로 무서워 죽겠어 란 뜻이지. 어둠 속에서 촛불이라도 켜놓고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았어. 나는 마치 열이라도 난 듯 떨면서 아빠에게 다시 촛불을 켜자고 애원했어. 아빠는 단호했고 촛불은 켜지 않았어. 갑자기 기관총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대포보다도 10배는 심했어. 엄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나오더니 아빠를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을 켰어. 아빠가 뭐라고 하자 엄마의 대답은 단호했어. 아내는 역전의 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건 끝났지. 반단 아줌마가 무서워하는 또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나? 안 한 것 같은데 말이야. 이 은신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너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이것도 이야기해 줄게. 어느 날 밤엔가 반단 아줌마는 다락에 도둑이 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발소리가 들렸거든. 너무 무서워서 아줌마는 아저씨를 깨웠지. 바로 그 순간 도둑은 사라졌고 반단 아저씨 귀에 들린 건 두려워 떨고 있는 운명론자의 심장 소리뿐이었지. 아, 푸티. 이건 반단 아저씨의 애칭이지. 도둑들이 우리 소시지랑 콩을 다 갖고 가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페터 말인데 제 침대에 안전하게 있겠죠?
도둑들이 페터를 훔쳐가지는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자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아줌마는 너무 긴장해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 그 후로 몇 날 밤을 반단 가족은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어. 페터가 손전등을 가지고 다락으로 올라갔더니 뭔가가 후다닥 도망을 치더래. 뭐였을까? 커다란 쥐떼였어. 도둑이 누군지 알고 나서 우리는 무시를 다락에서 재웠지.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그 손님들은 다시는 오지 않게 됐어. 최소한 밤에는 말이야. 이틀 전 저녁에 페터가 오래된 신문을 가지러 다락에 올라갔어. 페터는 계단을 내려오기 위해 들어 올리는 문을 꼭 잡아야 했어. 조심히 살펴보지 않고 손을 놓은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충격과 고통으로 사다리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 그때 페터는 모르고 커다란 쥐를 만졌고 쥐는 페터 손을 세게 문 거야. 우리에게 왔을 때 페터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다리를 떨고 있었어. 파자마 바지는 피에 젖어 있었고 큰 쥐를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섬뜩했을 텐데 물리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안내가 1943년 3월 12일 금요일 키티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어. 청소년의 대변자 바로 우리 엄마야. 청소년을 위해 여분의 버터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 여러모로 청소년을 옹호해 주면서 해결사 노릇을 해. 통조림 음식 한 병이 썩어버려서 모씨와 보씨의 맛있는 저녁 식사거리가 돼버렸어. 참, 보씨에 대해서 내가 아직 말 안 했지? 보씨는 우리가 여기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말이야. 보씨는 창고와 사무실에 사는 암고양이인데 저장실에 쥐가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 보씨의 다소 정치적인 이름은 설명이 필요해. 예전에 이 회사에는 고양이가 2마리 있었어. 한 마리는 창고에, 한 마리는 다락에 살았대. 그런데 종종 이 고양이 2마리가 마주치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끔찍한 싸움이 벌어졌지. 시비를 거는 녀석은 창고 고양이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까스로 이기는 녀석은 다락 고양이였어. 국가 간의 전쟁처럼 말이야. 그래서 창고 고양이는 독일군이나 보시로 부르고 다락 고양이는 영국군이나 토미로 부르게 된 거야. 토미는 나중에 사라졌고 혼자 남은 보시는 우리가 아래층에 내려가면 재롱을 피워. 강낭콩을 너무 많이 먹어서 쳐다보기도 싫어질 정도가 됐어.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이제 저녁에는 더 이상 빵이 나오지 않아. 아빠는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 아빠의 2눈이 다시 슬퍼 보여. 가엾은 아빠. 난 요즘 이나 바우티르 바케르가 쓴 문 두드리는 소리라는 책에 푹 빠져 있어. 가족 이야기인데 아주 재미있어. 전쟁, 작가, 여성 해방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은 재미가 없어. 독일의 공습이 가해지고 있어. 반단 아저씨가 기분이 좋지 않은가 봐. 이유는 담배가 부족해서지. 통조림 야채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는데 우리 가족 뜻대로 됐어. 이제 내게 맞는 신발이 한 켤레도 없어. 스키 부츠가 있긴 하지만 그건 집에서 신을 수 없으니까 6.5 플로린을 주고 싸구려 샌들 한 켤레를 샀는데 일주일밖에 못 신고 헤어졌어. 하지만 아마 미에프가 암거리로 사다 줄 거야. 아빠 머리를 잘라드려야 해. 아빠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른 미용사에게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머리 하나는 잘 자르거든. 종종 아빠 귀를 자르는 일이 있지만 말이야. 안내가 1943년 3월 18일 목요일 키티에게 터키가 전쟁에 참전했어. 다들 난리야. 초조하게 뉴스를 기다리고 있어. 안내가 1943년 3월 19일 금요일 키티에게 1시간 후 기쁨은 실망으로 바뀌었어. 터키는 아직 참전하지 않았던 거야. 터키의 한 강요가 자기들이 중립을 포기할 거란 말을 한 것뿐이지. 담 광장에서 신문 파는 소년이 터키가 영국 편에 섰다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년에게서 신문을 사갔고 그렇게 해서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야. 500길더와 1000길더 지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데 암거래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검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숨어있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술책이야. 1000길더짜리 지폐를 사용하려면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 세금 내는데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음 주까지야. 디젤 아저씨가 발로 작동하는 구형 치과용 드릴을 받았어.
아마 곧 아저씨가 내 일을 자세히 진찰해 주겠지. 전 게르만족의 지도자가 부상병들에게 말하는 걸 라디오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한심해. 묻고 답하는 건 이런 식이야. 제 이름은 하이니 슈펠입니다. 어디에서 부상당했나? 스탈린그라드 근처입니다. 부상 정도는 동상 걸린 두 발을 절단했고 왼쪽 팔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무시무시한 꼭두각시 노름이 라디오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야. 부상병은 자기 부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더 심할수록 더 자랑스러운 거지. 어느 부상병은 지도자와 악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말도 못하더라고. 안내가. 1943년 3월 25일 목요일 키티에게 어제 엄마 아빠 마고토 언니와 함께 앉아있는데 갑자기 페터가 들어오더니 아빠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며 뭔가를 이야기하더라. 창고 안에서 통이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와 누군가 문에서 서성댄다는 이야기가 들렸어. 마고토 언니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 아빠와 페터가 당장 나가고 내가 종이처럼 하얗게 질린 채로 예민해지자 언니는 나를 진정시켜 주었어. 우리 세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기다렸어. 1, 2분쯤 지나자 사장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던 반단 아줌마가 위층으로 올라왔어. 아빠가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위층으로 가라고 했대. 그런데 너도 잘 알 거야. 조용히 하려면 걸을 때마다 낡은 층계가 2배로 삐걱거리는 거 말이야. 5분쯤 후에 아빠와 페터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시 나타나서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 아빠와 페터가 계단 아래 숨어서 기다렸는데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 그런데 갑자기 문 2개가 닫히는 것 같이 쿵 하는 소리가 2번 들렸대. 아빠가 한달음에 위층으로 올라왔고 페터는 디셀 아저씨에게 알리러 갔지. 그리고 디셀 아저씨가 난리법석을 떨며 올라왔어. 우리는 모두 양말만 신은 채 4층에 있는 반단 아저씨에게 갔어. 우리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자려고 침대에 누운 아저씨를 둘러싸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아저씨가 심하게 기침을 할 때마다 기침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반단 아줌마와 나는 너무 무서워 기절이라도 할 것 같았어. 그때 누군가 아저씨에게 기침약을 먹이자고 말했고 아저씨는 약을 먹고 기침이 누그러들었지. 계속 기다려봤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도둑들이 조용한 곳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달아났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래층의 라디오가 아직 영국 방송에 맞춰져 있고 의자는 라디오 주변으로 둥그렇게 정리되어 있었어. 만약 문이 부서져서 공습 감시원이 그 모습을 봤다면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라도 했으면 슬픈 결과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반단 아저씨가 일어나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는 아빠를 따라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페터도 비상시를 대비해 망치를 들고 그 뒤를 따라갔지. 마고토 언니와 나를 포함한 여자들은 위층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 5분쯤 후 남자들이 다시 나타나 집안은 조용하다고 말해주었지. 우리는 수돗물도 쓰지 않고 변기물도 내리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너무 흥분했던 탓인지 우리는 차례대로 배가 아팠어. 줄줄이 화장실을 쓰고 난 후 그 냄새가 어떨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걸? 나쁜 일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 첫 번째, 언제나 내게 위안을 주는 석유회의 시계가 울리지 않았어. 두 번째, 보센 씨가 전날 밤에 평소보다 일찍 떠났는데 엘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 문 닫는 걸 잊지는 않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도둑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난리가 났던 8시 무렵부터 10시 반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안심이 되긴 했지만 아직 밤이라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어. 좀 더 생각해 보니 아직 길거리에 사람이 있는 이른 저녁 시간에 도둑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것 같지는 않았어. 그때 누군가 옆 건물의 창고 관리인이 아직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 벽이 워낙 얇기 때문에 긴장해 있는 상태라면 누구든 옆 건물에서 나는 소리를 착각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런 다급한 순간이면 사람들은 충분히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 하지만 누구도 쉽게 잠이 들 수가 없었어.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그리고 디셀 아저씨도 깨어 있었어. 그리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나도 한숨도 자지 못했어. 오늘 아침에 남자들이 바깥문이 잘 닫혀 있나 확인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어. 그리고 그 긴장됐던 순간을 사무실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보고했지. 다들 재미있다고 웃었어.
지나간 일이니까 쉽게 웃을 수 있었겠지. 그중에 우리를 진지하게 걱정해 준 건 엘리뿐이었어. 안내가. 8. 시간 죽이기. 1943년 3월 27일 토요일, 키티에게 속기 이론 과정을 다 끝내고 이제 속도를 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시간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게. 시간을 죽인다고 말한 건 이곳 생활을 가능한 빨리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난 신화가 무지 좋아.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 말이야. 어른들은 그냥 잠시 저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해. 신화에 빠진 내 또래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신화에 빠진 최초의 10대구나. 반단 아저씨가 감기에 걸려 목이 좀 아픈가 봐. 그래서 아저씨는 야단 법석이야. 캐모마일 차로 목을 헹구고 모략을 목구멍에 바르기도 하고 가슴, 코, 이, 혀에 유칼립투스를 바르기도 해. 그런데도 목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독일군의 거물급 인사 중 한 사람인 라우터가 연설을 했어. 모든 유대인은 7월 1일이 되기 전까지 독일 점령 지역에서 나가야 한다. 4월 1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위트레히트 주에서 깨끗이 몰아내고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5월 1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네덜란드 남북 지역에서 모두 몰아낸다. 이 불쌍한 민족은 병들고 버려진 소떼처럼 더러운 도살장으로 보내지겠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래. 그런 생각 때문에 악몽만 꾸게 될 테니까. 딱 하나 좋은 소식이 있어. 파괴활동 단체가 독일의 직업 소개소에 불을 질렀대. 며칠 뒤에는 등기소에도 불을 냈고 독일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경비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불태웠다더라. 안내가. 1943년 4월 1일 목요일, 키티에게 내가 만우절 날짜를 봐 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야. 오늘은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날이네. 먼저 언제나 우리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쿠피스 씨가 위 출혈이 있어서 최소 3주 동안은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엘리가 감기에 걸린 것. 세 번째로 보센 씨가 12지장 궤양으로 다음 주에 병원에 가게 됐다는 것. 네 번째로 사업상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아빠가 쿠피스 씨와 의논했던 중요한 모든 사항들을 크랄러 씨에게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남자들이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어. 아빠는 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하며 떨고 있었어. 내가 회의에 참석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가 속상해하며 말하자 내가 이렇게 말했어. 누워서 바닥에 귀를 대고 있어 보세요. 그럼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아빠의 얼굴이 환해지더라. 그리고 어제 아침 10시 30분에 아빠와 마고트 언니가 귀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잖아. 바닥에 엎드려 자세를 잡았어. 회의는 오전 내내 계속되었고 정오쯤 되자 아빠는 더 이상 똑같은 자세로 있을 수 없었어. 불편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어서 몸이 반쯤 마비가 된 거야. 그래서 오후 2시 30분부터는 내가 아빠 대신 듣기 시작했어. 언니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들었지. 회의는 때때로 지루하게 늘어졌고 결국 난 차가운 리놀륨 바닥에 누운 채 잠이 들고 말았지. 언니는 아래층에서 들을까봐 날 건드리지도 못했고 나는 30분쯤 잠을 자다가 화들짝 놀라 깼어.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 언니가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서 다행이지 뭐. 안내가. 1943년 4월 2일 금요일, 키티에게 어쩜 좋아. 내가 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어젯밤에 아빠가 와서 함께 기도를 하고 저녁 인사를 해주기를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있는데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와 내 침대에 앉는 거야. 그리고 다정하게 말했어. 안내, 오늘은 아빠가 못 오실 것 같으니 엄마랑 기도할까? 그런데 난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어. 싫어요, 엄마. 엄마가 일어서더니 잠깐 동안 침대 옆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갑자기 돌아서서 일그러진 얼굴로 내게 말했어. 화낼 생각 없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으니까. 방을 나서는 엄마의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
나는 침대에 누워 엄마에게 못되게 군 걸 뉘우쳤어. 하지만 내가 다르게 대답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그게 잘 안 돼. 엄마에게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내 쌀쌀 맞은 태도에 엄마가 상처받은 걸 난생 처음 봤거든. 사랑은 강요할 수 없으니까 라고 말하는 엄마 얼굴에서 슬픔을 보았어.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게 진실이야. 나를 밀어낸 건 엄마라는 사실 말이야. 엄마의 무뚝뚝한 말투와 전혀 재미있지 않은 잔인한 농담 때문에 엄마가 어떤 식으로 사랑을 주어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게 된 거지. 엄마가 했던 심한 말들에 내가 상처받았듯이 우리 둘 사이에 사랑이 사라졌다는 사실로 엄마 역시 상처받겠지. 결국 엄마는 밤새 울면서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어. 아빠는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빠 눈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니? 어떻게 엄마에게 그런 슬픔을 줄 수 있냐고? 엄마 아빠는 내게 사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건 진심이었고 어떤 식으로든 엄마가 알게 될 사실이었기 때문에 난 사과할 수 없어. 난 엄마의 눈물과 아빠의 화난 표정에는 정말 관심 없어. 내가 언제나 느끼고 있던 것을 두 분 다 처음으로 알게 된 거니까. 내가 엄마를 닮아 그렇게 매정하다는 걸 알게 해드려서 엄마에게 미안할 뿐이지. 난 혼자 조용히 지내. 더 이상 진실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을 거야. 감추면 감출수록 진실을 접했을 때 더 힘들어지는 법이니까. 안내가. 1943년 4월 27일 화요일. 키티에게 또 그렇고 그런 싸움들이 온 집을 뒤흔들고 있어. 엄마와 나, 반단 씨 부부와 아빠, 엄마와 반단 아줌마, 다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어. 대단해. 안 그래? 내가 저지른 잘못을 들춰서 서로 떠들어대는 것도 다시 시작됐고, 보센 씨는 아직도 비넌 하스트 하이스 병원에 있어. 쿠피스 씨는 출혈이 예상보다 빨리 멈춰서 다시 출근하고 있고, 쿠피스 씨는 등기소가 오히려 소방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야기를 해 주었어. 글쎄 소방대가 불만 끄지 않고 온 건물을 물에 잠기게 했다는 거 있지? 정말 통쾌해. 카를턴 호텔이 쑥대밭이 됐대. 폭탄을 실은 영국 비행기 2대가 독일군 장교 클럽 바로 위로 추락했거든. 파이젤 거리에서 싱겔 운하까지 완전히 다 타버렸어. 독일의 도시에 대한 공습은 매일 심해지고 있어. 단 하룻밤도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아. 잠이 부족해서 내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다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비참할 지경이야. 아침엔 말라 비틀어진 빵과 커피가 다야. 저녁에는 2주 동안이나 시금치나 상추만 먹었고 20cm나 되는 감자는 썩었어.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 은신처로 와야 해. 위층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만 우리는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1940년에 전쟁에 참전했다가 공장에 동원됐던 모든 남자들은 전쟁 포로로 지도자를 위해 일하고 있어. 연합군 상륙에 대비하고 있는 거겠지? 안내가. 1943년 5월 1일 토요일. 키티에게 숨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다른 유대인을 생각하면 이곳 생활은 천국이라고 항상 생각해. 하지만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서는 그렇게 깔끔하게 살았던 우리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 깜짝 놀라게 될 것 같아. 그건 우리 생활 습관이 퇴보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온 후로 우리는 식탁보 하나로 버텨왔어. 어찌나 많이 썼던지 이제는 깨끗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가끔 행주로 닦아보려 하는데 그 행주도 더럽고 구멍투성이야. 식탁도 매일 닦는데 그다지 깨끗하지 않고 반단 씨 부부는 겨우내 시트 한 장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 배급받는 가루비누가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질도 좋지 않아서 시트를 빨지도 못해. 아빠는 다 해진 바지를 입고 있고 타이 역시 오래 맨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엄마의 코르셋이 오늘 찢어졌는데 너무 오래돼서 수선할 수도 없어. 마고트 언니는 두 사이즈가 작은 브레이저를 하고 있지. 엄마와 언니는 속옷 세 벌을 서로 번갈아 입으며 겨울을 났어. 내 속옷은 너무 작아져서 내 배도 가릴 수 없을 지경이고. 하지만 분명히 이런 일들은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가끔 내 바지부터 아빠 면도 솔까지 죄다 낡은 것들만 있는 이런 생활에서 어떻게 전쟁 전에 보통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절망감에 빠지고 말아. 지난 밤에는 총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나는 4번이나 짐을 쌌어. 오늘은 탈출할 때를 대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만 여행 가방에 쌓아두었어. 엄마가 이런 나를 보고 이렇게 물었어. 어디로 도망갈 건데? 정말 옳은 말이야. 온 네덜란드가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그래서 계엄령이 내려지고 버터 배급표도 하나씩 줄었지. 정말 유치해. 안내가 1943년 5월 18일 화요일 키티에게 독일군 비행기와 영국군 비행기가 하늘에서 싸우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어. 불행하게도 연합군 승무원들은 불타오르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했지. 그런데 할프베흐에 살고 있는 우유 배달부가 길가에 앉아 있는 캐나다인 4명을 봤어. 그중 하나는 독일어를 유창하게 잘하더래. 그 사람이 우유 배달부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네 비행기에는 모두 6명의 승무원이 있었는데 조종사는 불에 타 죽고 한 사람은 어딘가 숨어버렸대. 그때 독일 경찰이 와서 전혀 다친 곳 없이 멀쩡한 4사람을 연행해 갔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일이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할 수 있는지 궁금해. 꽤 따뜻해졌지만 우리는 이틀에 한 번 불을 떼야 해. 야채 껍질과 쓰레기를 태워야 하거든. 쓰레기통에 아무것도 넣어두면 안 되니까. 창고에서 일하는 소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거든.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쉽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지. 올해 학위를 받고 싶거나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독일이 하는 일에 동조하고 신질서를 받아들이겠다는데 서명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학생들의 80%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거부했어. 그들은 당연히 그 결과로 생기는 불이익을 참아야 하지. 서명하지 않은 학생들은 모두 독일에 있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야 해. 그들이 모두 그렇게 끌려가 버리면 이 나라에 남은 젊은이는 얼마나 될까? 지난밤 밤새 계속되는 대포 소리 때문에 엄마가 창문을 닫아버렸어. 나는 아빠 침대로 갔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 위에서 반단 아줌마가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어. 마치 무시에게 물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곧이어 꽝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지. 마치 내 침대 바로 옆에 폭탄이라도 떨어진 것 같은 소리였어.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 불을 켜요, 불. 아빠가 램프를 켰어. 방이 불길에 휩싸이기라도 할 것 같았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려고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어. 반단 아줌마와 아저씨가 열린 창문으로 붉은 불빛을 본 거야. 아저씨는 근처에 불이 났다 생각했고 아줌마는 우리 집에 불이 붙었다 생각한 거지. 아줌마가 침대에서 뛰어내릴 때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쿵 소리가 난 거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침대로 돌아갔어. 1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대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반단 아줌마는 벌떡 일어나 아래층 뒤셀 아저씨 방으로 갔어.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도 찾을 수 없었던 안정을 찾기라도 하듯 말이야. 뒤셀 아저씨는 아줌마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어. 우리 아기 내 침대로 오렴. 이 말에 우리는 모두 배를 잡고 웃었어. 우린 이제 더 이상 포성이 두렵지 않았어. 무서움이 사라진 거야. 안내가. 1943년 6월 13일 일요일 키티에게 아빠로부터 받은 내 생일 축하시가 너무 좋아서 너에게 들려주지 않을 수 없어. 아빠는 독일어로 시를 쓰기 때문에 마고토 언니가 자진해서 번역해 주었어. 언니가 제대로 했는지는 내가 판단하렴.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하며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야. 여기선 가장 어리지만 넌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란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고달픈 것. 다들 내 스승이 되고자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지. 우린 경험이 많으니 우리를 보고 배워. 다 알아.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어른들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걸 잊지 마. 하지만 그건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줄곧 그래온 법칙. 자기의 잘못은 작아 보이고 남의 잘못은 2배로 커 보여. 우리는 남의 잘못을 나무라기가 더 쉽지.
그러니 우리 어른들 내 부모를 이해해 주렴. 널 이해하고 공평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할 테니 잘못을 고치다 보면 때때로 내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야. 그건 쓴 약을 삼키는 것과 같아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해야 할 일.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 모든 고통도 끝나겠지. 거의 하루 종일 넌 책을 읽고 공부를 하지. 이토록 특별한 생활을 누가 해봤을까? 넌 절대 지루해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내가 투정하는 거라곤 이거 하나. 뭘 입지? 팬티도 없고 모두 작은 옷뿐이야. 누더기 속옷이 다라고. 신발을 신으려면 발가락을 잘라야 해. 아, 진짜 너무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있지만 언니가 운율을 살리지 못하겠다고 해서 빼기로 했어. 내 생일 축하시 멋지지 않아? 축하를 정말 많이 받았고 예쁜 선물도 많이 받았어. 내가 좋아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두꺼운 책도 받았어. 과자를 조금밖에 못 받았다고 불평하지는 않을래. 다들 마지막 남은 것들을 내게 주었거든. 은신처의 막내로서 난 분에 넘치는 축하를 받았어. 안내가 1943년 6월 15일 화요일 키티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 재미도 없는 수다 때문에 내가 많이 지루해할 것 같고 내가 길게 편지 쓰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간단하게 소식만 전할게. 보센 씨는 12지장 배양 수술을 받지 않았어. 보센 씨를 수술하려고 배를 절개해보니 보센 씨는 암이었던 거야. 게다가 너무 진행이 된 상태라 수술할 수도 없는 정도였대. 그래서 의사들은 보센 씨의 배를 다시 봉합하고 3주 정도 입원시켜 놓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는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어. 보센 씨가 너무 안 됐어.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내 상황이 너무 속상해. 밖에 나갈 수 있다면 보센 씨를 자주 찾아가 위로해 줄 텐데 말이야. 사람 좋은 보센 씨가 우리를 찾아와 창고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없다는 건 우리에게 불행이야. 보센 씨는 최고의 조력자였고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 보센 씨가 정말 그리워. 다음 달에 결국 우리 라디오를 넘겨줘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쿠피스 씨는 우리의 커다란 필립스 라디오 대신 자신이 몰래 가지고 있던 작은 라디오 세트를 우리에게 줄 거야. 우리가 쓰던 좋은 걸 내줘야 한다는 게 기분이 나쁘지만 사람들이 숨어 살고 있는 집에서 큰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당국의 주의를 끌 필요는 없으니까. 작은 라디오는 위층에 둘 거야. 우리는 숨어 지내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암거래로 물건도 사고 거기다 비밀 라디오까지 갖고 있어. 다들 낡은 라디오라도 갖고 용기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해. 놀랍게도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흉흉해질수록 라디오에서 들리는 기적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사기를 높여주면서 기운내 끝까지 잘 참아 좋은 때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 안내가 1943년 7월 11일 일요일 키티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또 상냥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를 꾸짖는 거센 비가 여름날의 가벼운 이슬비처럼 누그러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건 다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지만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건 너무 힘들어. 특히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는 더 그렇지. 오랫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걸 조금도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신 내 자신을 조금 속이면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렇다고 내 의견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지만 말이야. 그런데 가끔 이런 내 다짐을 잊고서 조금만 부당하면 화를 참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가장 건방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소녀라는 잔소리를 한 달 내내 듣게 되는 거지. 넌 내가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투덜이가 아니라 다행이야. 만약 투덜이였다면 벌써 비뚤어진 성격의 나쁜 아이가 되고 말았을 테니까. 속기 연습은 잠깐 쉬기로 했어. 첫째로 다른 과목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로는 내 눈 때문이야. 내 눈은 심하게 근시라 이미 오래전에 안경을 썼어야 했지만 난 아마 올빼미처럼 보일 거야. 그게 너도 알다시피 숨어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거든. 아무튼 난 눈이 나빠져서 너무 우울하고 비참한 기분이야.
어제는 다들 내 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 엄마가 나를 쿠피스 부인과 함께 안과 의사에게 보내겠다는 말을 했거든. 이 말에 난 와들와들 떨었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생각해봐.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다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처음엔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엔 기뻤어. 하지만 일은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았어.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사람들이 쉽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거든. 미에프가 당장 함께 가주기로 했지만 어렵고 위험한 모든 경우를 잘 따져봐야 했지. 그동안 나는 벽장에서 내 회색 코트를 꺼내봤어. 하지만 너무 작아 내 동생이나 입어야 할 것 같더라.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몹시 궁금하지만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영국군이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아빠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고 있어. 엘리가 마고토 언니와 나에게 사무실 일을 잔뜩 안겨주었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꽤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엘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편지 정리나 장부 기입 같은 일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공을 들여 일했지. 미에프는 집 나르는 노새같이 온갖 것들을 실어 날라 거의 매일 우리에게 줄 채소를 어렵게 구해서 시장 바구니에 담아 자전거에 싣고 와. 우리는 읽을 책이 오는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려. 마치 선물을 받는 어린애들처럼 말이야. 보통 사람은 책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 책을 읽고 뭔가를 배우고 라디오를 듣는 건 우리에게 유일한 즐거움이거든. 안내가 1943년 7월 13일 화요일 키티에게 어제 오후에 아빠의 허락을 받아 뒤셀 아저씨에게 일주일에 2번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작은 테이블을 우리 방에서 사용해도 되겠냐고 정말 정중하게 물었어. 난 매일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뒤셀 아저씨가 자는 동안 그 테이블을 사용하는데 그 외 시간에는 방도 테이블도 내 차지가 될 수 없거든. 우리가 다 함께 사용하는 방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 건 불가능해. 게다가 아빠가 가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말이야. 그건 꽤 합리적인 요구였고 태도 또한 아주 정중했거든. 그런데 그 교양 있는 뒤셀 아저씨의 대답이 뭐였을 것 같아? 안 돼, 였어. 그냥 안 돼, 였다고. 그런 식으로 거절당한 게 너무 화가 나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물었어. 그러다 결국 싫은 소리만 듣고 쫓겨났지. 나도 일해야 해. 오후에 일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 일은 꼭 끝내야 해. 안 그러면 일을 시작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일들이란 전혀 진지하지 않잖아. 신화만 해도 말이다. 도대체 그게 뭐냐? 뜨개질이나 책 읽는 게 무슨 공부라고. 그 테이블은 언제든 내가 쓸 거다.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했지. 뒤셀 아저씨, 내가 하는 공부도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나도 공부할 곳이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다시 한번 제 부탁에 대해 생각해봐 주세요. 화가 난 안내 프랑크는 이렇게 말하고 교양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등을 돌렸어. 너무 화가 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 나는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말했는데 아저씨는 정말 무례했거든. 아저씨는 확실히 무례했어. 저녁에 난 아빠를 붙잡고 뒤셀 아저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어. 그냥 물러서고 싶지 않았고 내 손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싶었거든. 아빠는 내가 어떻게 문제를 다뤄야 할지 말해주면서 내가 지금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했어. 하지만 난 아빠의 충고를 무시하고 설거지가 끝난 후 뒤셀 아저씨를 기다렸어. 아빠가 우리 옆방에 앉아 있어 그런지 마음이 좀 든든했어. 뒤셀 아저씨,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의논할 생각이 없었겠지만 제 생각엔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뒤셀 아저씨가 최고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 난 언제나 의논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건 이미 결정된 문제야. 뒤셀 아저씨가 몇 번이나 내 말에 끼어들었지만 난 계속 말했어. 아저씨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방은 우리 둘이 함께 쓰는 것으로 했잖아요. 공평하게 방을 나눈다면 아저씨는 아침에 쓰고 오후는 내 차지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 중 이틀 오후 정도는 내 생각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이에요.
그러자 디셀 아저씨는 누가 바늘로 찌르기라도 한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여기서 내 권리를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난 어디로 가라고? 반단 씨에게 달하게 작은 칸막이를 쳐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구나. 그러면 그곳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난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야. 가만 보니 너랑 있으면 누구나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런 요구를 할 이유가 훨씬 많은 내 언니 마고트가 같은 요구를 했더라면 그렇게 거절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넌 그리고 다시 신화나 뜨개질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지만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디셀 아저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지. 하지만 넌 말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말도 걸 수 없지. 넌 진짜 이기적이거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 너 같은 애는 정말 처음 본다. 하지만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안네 프랑크는 책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뒤셀이라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는 말을 들을 테니까.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말이 격해져서 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됐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아저씨 얼굴을 한 방 먹여서 천장으로 날려보내고 싶어. 하지만 다음 순간 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어. 진정해. 그렇게 해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잖아. 아저씨는 다시 한번 더 버럭 화를 내더니 분노와 승리의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방을 나갔어. 옷 속에는 음식을 잔뜩 넣고서 말이야. 나는 아빠에게 달려가 아저씨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 아빠는 그날 밤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 아빠와 아저씨는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 주로 이런 이야기였어. 우선 안내가 책상을 쓸 수 있냐 없냐를 두고 이야기를 했어. 아빠는 디셀 아저씨와 그 문제로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린아이 앞에서 창피를 주지 않으려고 디셀 아저씨 말을 따르기로 했다고 아빠는 고백했어. 하지만 그때도 아빠는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대. 디셀 아저씨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독점하러 온 침입자처럼 내가 말했다며 기분 나빠했는데 아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를 변호해 주었어. 내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는 걸 아빠도 아니까. 아빠는 내가 이기적이지도 않고 내 공부가 하찮은 것도 아니라고 말했고 뒤셀 아저씨는 계속 불평을 했어. 결국 뒤셀 아저씨가 양보해야 했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은 오후 5시까지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지. 디셀 아저씨는 이틀 동안 나에게 말도 하지 않았고 5시부터 5시 30분까지 책상에 버티고 앉아 있었어. 정말 유치하지? 54세나 된 어른이 그렇게 잘난 체하고 속이 좁다니 아무래도 타고난 건가 봐. 절대 고칠 수 없을 거야. 안내가 1943년 7월 16일 금요일 키티에게 또 도둑소동이 있었어. 그런데 이번엔 진짜야. 오늘 아침 평소처럼 패턴은 7시 정각에 창고로 갔는데 한내 창고 문과 도로 쪽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패터가 그 사실을 아빠에게 말했고 아빠는 사장실의 라디오를 독일 방송에 맞춘 후 문을 잠갔어.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위층으로 갔지. 이런 경우 지켜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아. 수도꼭지를 틀면 안 돼. 그러니까 씻으면 안 된다는 거야. 조용해야 하고 모든 일은 8시까지 다 마무리하고 변기도 쓰면 안 돼. 우리가 깊이 잠들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 11시 반이 되어서야 쿠피스 씨를 통해 도둑이 쇠지뢰로 바깥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온 뒤 창고 문을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런데 훔쳐갈 것이 없다는 걸 알고는 위층으로 올라왔지. 도둑들은 40플로린이 든 상자 2개와 우편 수표를 가지고 갔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설탕 150kg과 바꿀 수 있는 쿠폰을 모두 가지고 갔다는 사실이야. 쿠피스 씨는 어제 도둑이 6주 전에 와서 문 3개를 열었던 도둑과 한패가 아닌가 생각해. 그때 그들은 실패했으니까. 이 일로 건물은 전체가 술렁거렸어. 아무래도 은신처는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타자기와 벽장 속 돈은 매일 밤 위층으로 갖고 올라온 덕에 안전하다는 걸 알고 다들 아주 기뻐했다. 안내가 1943년 7월 19일 월요일 키티에게
일요일에 암스테르담 북부 지역이 심하게 폭격을 당했어. 심하게 파괴된 것 같아. 거리는 온통 쑥대 밭이고 건물에 깔린 사람들을 모두 꺼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지금까지 200명이 죽었고 부상자는 셀 수 없어. 부모를 찾아 헤매다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에서 행방불명되는 아이들도 있대. 멀리서 들려오는 그 끔찍한 폭음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소리가 쳐져. 우리도 파멸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안내가 1943년 7월 23일 금요일 키티에게 이곳에서 나가면 다들 맨 처음 뭐라고 싶어 하는지 말해줄게. 마고토 언니와 반단 아저씨는 뜨거운 물을 넘치게 받아놓고 30분 동안 목욕을 하고 싶대. 반단 아줌마는 당장 달려가 크림 케이크를 먹고 싶고 뒤셀 아저씨는 자기 아내 로체를 볼 생각밖에는 없고 엄마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대. 아빠는 보센 씨를 맨 처음 찾아갈 거래. 패턴은 시내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고 난 너무 좋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장 먼저 우리만의 집을 갖는 것,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것. 엘리가 우리에게 과일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 그런데 과일값이 너무 비싸. 포도 1kg에 5플로린, 구스베리 1파운드 0.7 플로린, 복숭아 하나에 0.5 플로린, 멜론 1kg에 1.5 플로린이야. 신문에는 매일같이 굵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어. 공정한 구매로 가격 인하 이룹시다. 안내가 9. 희망 1943년 7월 26일 월요일 키티에게 어제는 하루 종일 혼란과 흥분 속에서 보냈고 아직도 우린 흥분 상태야. 넌 묻겠지? 흥분하지 않고 보낸 하루가 있냐고 말이야. 아침 식사를 하는데 경고 사이렌이 울렸어. 하지만 우린 신경 쓰지 않았지. 그냥 비행기가 해안선을 건넌다는 뜻이니까. 아침을 먹고 나자 머리가 아파서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그때가 2시쯤이었지. 언니는 2시 30분쯤 사무실 일을 모두 끝냈어. 언니가 아직 자기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다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 나는 언니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지. 우리가 올라가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거센 폭격이 시작된 거야. 어찌나 심한지 언니와 나는 통로에 그대로 서 있었어. 폭탄이 떨어지고 집이 흔들렸거든. 난 내 피난 가방을 꼭 끌어안았어. 도망가겠다는 것보다는 뭔가를 붙잡고 있고 싶었거든.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이곳에서 도망가야 하는 극한 상황이 온다면 거리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잖아. 30분쯤 계속되던 폭격이 잠잠해지자 집안에서도 다들 움직이기 시작했어. 페터가 망을 보던 다락방에서 아래로 내려왔고 뒤셀 아저씨는 가장 큰 사무실에 반단 아줌마는 사장실에서 안전하게 숨어 있었어. 반단 아저씨는 다락방에서 망을 보고 있었어. 반단 아저씨가 항구 너머에서 연기 기둥이 피어오른다는 말을 해서 그 모습을 보려고 난 위층으로 올라갔어. 거리에는 타는 냄새가 가득했고 사방에 짙은 안개가 깔린 듯 연기가 자욱한 거야. 정말 무시무시하게 큰 불이었지만 다행히 불은 다 꺼졌고 우리는 겨우 안정을 되찾았어.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다시 공습 경보가 울린 거야.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 경보 소리를 들으니 그만 식욕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 있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45분이 흐르자 경보는 해제되었어. 공습 경보의 화재, 끔찍한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 동안 설거지거리들이 잔뜩 쌓였어. 세상에 하루에 2번이나 이런 난리라니 너무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다시 한번 폭탄이 비오듯 쏟아졌는데 영국 측에 의하면 이번에는 스키폴 공항 쪽에 떨어졌대. 급 강하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폭격이 엔진 소리는 정말이지 무시무시했어.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 폭탄 하나가 또 떨어지는구나.
9시가 되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내 두 다리는 후들거렸어. 그리고 12시에 또 한 번의 공격에 잠에서 깼지. 폭격기 소리였어. 디젤 아저씨가 잠옷 바람이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침대에서 뛰어나와 아빠에게로 갔어. 아빠 침대에 가서도 한동안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 2시간이나 지나서야 공격이 멈추고 내 침대에 돌아올 수 있었고 2시 30분쯤 다시 잠이 들었어. 7시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반단 아저씨가 아빠와 함께 있었어. 처음에는 또 도둑이 들었다 생각했지. 반단 아저씨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모든 걸 훔쳐갔나 보다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이번에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후 몇 개월 동안 들어보지 못한 좋은 소식이었어. 무솔리니가 물러났어. 이탈리아의 국왕이 정부를 인계했어. 우리는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었어. 어제는 그토록 끔찍하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야. 희망, 종전에 대한 희망이, 평화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 크랄러 씨가 와서 독일 전투기가 심하게 공격을 당했다고 했어. 그러는 동안에 또 한 번 공습 경보가 울리며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다녔고 경계 경보도 울렸어. 경보 소리만 울리면 숨이 막힐 것 같아. 너무 지쳐서 전혀 공부할 기분이 아니야.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소식 때문에 이제 곧 끝날 거라는, 어쩌면 올해라도 전쟁이 끝날 거라는 희망이 생겨. 안내가 1943년 7월 29일 목요일 키티에게 반단 아줌마 디젤 아저씨와 함께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난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어. 그런 일은 좀처럼 없기 때문에 아줌마 아저씨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질문 세례를 피하기 위해 얼른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주제를 생각했어. 저쪽 세계의 헨리라는 책 이야기가 괜찮을 것 같았어.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지. 반단 아줌마가 나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뒤셀 아저씨가 나를 공격하더라.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책은 사실 뒤셀 아저씨가 아주 좋다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추천해 줬거든. 하지만 마고토 언니와 나는 전혀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소년의 캐릭터는 아주 잘 그려져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다. 아무튼 설거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했다가 난 그만 또 궁지에 몰리고 말았어. 내가 남자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하니? 아이 심리는 쉽겠지. 그런 책을 읽기에 넌 너무 어려. 20살짜리 성인 남자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럼 아저씨는 언니와 나에게 왜 이 책을 추천한 걸까? 이제는 디셀 아저씨와 반단 아줌마가 함께 난리였다. 넌 나랑 상관없는 걸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야. 나중에 내가 더 커서 아무것도 재미있는 일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하겠지. 이건 20년 전에 책에서 읽었어 라고 말이야. 결혼을 하거나 사랑에 빠지고 싶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모든 것에 실망할 테니까. 넌 이론에는 대가야. 부족한 건 경험이고 말이야. 두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나와 부모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좋은 가정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또래 여자아이들이 어른들의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건 과연 좋은 방법일까? 그런 식의 교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두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을 한 방씩 먹이고 싶었어. 난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들과 헤어질 날만 손꼽아 기다리기로 했어. 반단 아줌마는 참 좋은 본보기가 될 거야. 나쁜 사람의 본보기 말이야. 아줌마는 나서기 잘하고 이기적이고 교활하며 계산적이야. 또 만족하는 법이 없지. 허영기가 있고 교태도 심해. 말도 못하게 비호감인 사람이라는 게 너무 확실해. 아줌마에 대해서 책 한 권도 쓸 수 있어. 누가 알아 앞으로 진짜 그렇게 할지. 누구든 겉으로 보기에 번쩍번쩍하는 코트를 입을 수 있어. 반단 아줌마는 낯선 사람들, 특히 남자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구는데 잠깐만 보면 아줌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착각하기 쉽지. 엄마는 아줌마가 아주 멍청해서 말할 가치도 없다 생각하고 언니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빠는 비열하다고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생각해. 나는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나는 처음부터 편견이 없었는데 그 세 가지 모두 합한 것 이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 아줌마는 진짜 결점투성이인데 새삼스레 하나씩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 안내가. 추신, 이 이야기를 쓴 글쓴이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걸 읽는 분들은 알아주시길. 1943년 8월 3일 화요일 키티에게 최고의 정치 뉴스야.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 정당 활동이 금지되었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은 파시스트들과 싸우고 있어. 정규군조차도 이 싸움에 참가하고 있대. 이런 나라가 어떻게 영국군과 싸울 수 있을까? 방금 막 세 번째 공습이 있었어. 두려움에 지지 않으려고 이를 앙 다물었어. 끔찍하게라도 끝나는 게 안 끝나는 것보다는 나아. 라고 늘 말하는 반단 아줌마는 우리 중에서 가장 겁쟁이지. 아줌마는 오늘 아침 나뭇잎처럼 떨다가 결국엔 울음을 터뜨렸어. 일주일 동안 싸우다가 화해한 반단 아저씨가 달래주자 아줌마의 표정은 나까지 울적해질 정도로 외로워 보였어. 무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일이 좋기도 하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걸 증명해 줬어. 온 집안에 벼룩이 득실거려 여간 귀찮은 게 아니야. 구석구석에 쿠피스 씨가 노란 가루를 뿌려 두었지만 벼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벼룩 때문에 우리들은 좀 예민해져서 다들 팔이며 다리, 몸 여기저기가 가려운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체조를 하기로 했어. 목이나 다리를 잘 보려고 그러는 거지. 어찌나 몸이 뻣뻣한지 고개조차 잘 돌릴 수 없거든. 제대로 된 체조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접은 지 오래됐으니까. 안내가.